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평년의 3.5배 수준인 46일로 11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인천, 강릉, 목포 등도 밤더위가 역대 가장 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진행합니다. 공격 시기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금융회사의 해킹 탐지와 방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벌이는 훈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불법 미끼 문자가 퍼질 수 있다며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 스팸 피해가 우려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에 부모 관리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챗 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한 올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래 118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6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여름철 남부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 여름은 이제 매년 다른 얼굴로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올해 여름 6월 시작부터 강하게 달아올라 전체 평균 기온이 결국 지난해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서울은 열대야 일수가 평년의 3.5배 수준인 46일로 11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 강릉, 속초, 목포, 청주 등도 각 지역 기준 밤 더위가 역대 가장 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등 동해안과 남부 일부는 폭염 일수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6월 중순부터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공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더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름 장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2위 수준의 짧은 장마였습니다. 제주도가 15일, 남부지방은 13일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 강수량도 남부지방은 98mm로 평년 강수량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여름 태풍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고 폭염과 호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뚜렷해진다며 심해지는 복합재난에 맞서 철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권역 다목적댐인 안동댐과 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용수 비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댐의 경우 하천 유지용수 공급량을 하루 48.4만 톤까지 줄이고 농업용수도 하루 최대 76만 톤 감량합니다. 임하댐 역시 하천 유지용수를 최대 하루 65만 톤 축소하고 영천댐을 통해 공급 중인 금호강 수질 개선 용수도 하루 21.9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댐 용수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동댐과 임하댐 유역에 내린 비는 610mm로 예년의 7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합니다. 블라인드 모의 해킹은 공격 시기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금융회사의 해킹 탐지와 방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벌이는 훈련입니다. 보안원이 가상의 공격자가 돼서 해킹과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면 각 금융회사가 이를 탐지해 차단하는 능력과 체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는 금융권에서 해킹 등 침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기간도 연장하고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내용처럼 속인 불법 미끼 문자가 퍼질 수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 스팸 피해가 우려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눌러 정보기관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카카오와 협력해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측에 지능형 스팸 방지 기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인명피해가 컸던 광명 아파트 화재처럼 필로티 구조인데다가 가연성 외장재까지 사용한 공동주택이 전국에 12만 동 가까이 됩니다. 정부가 전기 불꽃 차단기 등 화재 장비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법 개정과 재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불이 나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아파트 화재 사건. 대형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1층이 뻥 뚫려 있고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사방으로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는 가운데 주차 차량들이 땔감 역할을 하며 불길은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1층 천장이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재질 마감재였던 점도 화마를 키웠습니다. 천장이 좀 불이 잘 전달되는 천장이었는지 앞으로 불이 확 붙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불이 번지면서 사방이 다 불꽃으로 변해버렸어요. 한 10분 사이 만에. 그런데 이런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쓴 주택이 전국에 무려 22만 동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 308만 세대에 달하는 상황. 2019년부터 3층 이상 건물엔 불에 잘 타지 않는 외장재를 써야 하는 등 안전규제가 점차 강화됐지만 문제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과거 건물들입니다. 정부는 일단 3만 동을 선별해 안전장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크 차단기라는 장비를 설치하는데 전기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라 초기 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감지 시 자동 분사되는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로가 차단되는 출입구 쪽 안전 개선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불가피한 과거 건축물의 일부 구조들은 최소한 지금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는 방화문을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반드시 추가해야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등이 건물 매매, 임대 등 과정에서 고려되는 제도를 도입해 건물 관리자가 안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인데 신속한 법 개정과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멀티탭이나 전기 콘센트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로 주택에서 10살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 콘센트, 플러그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라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2020년 79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접수된 사고는 3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을 미리 확인해 멀티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하고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한 달 안에 부모 관리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블로그 게시글에서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또 심각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청소년이나 성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곧 챗봇의 더 안전한 버전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부모 관리 기능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미디어 안전을 주장하는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AI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일종의 임시 방편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족 보행 로봇이 에버랜드 가을 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에버랜드는 공연 의상을 적용한 로봇들이 35분간 음악에 맞춰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퍼레이드 참여가 로봇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실제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이 폭염과 폭우로 비 피해가 컸지만 강릉 지역은 오히려 기록적인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또 세계 기상기구는 이번 달부터 11월 사이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라고 밝혔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릉 지역이 역대 최악의 가뭄을 지금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수원의 저수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기상적인 요인입니다. 우선 제일 큰 영향이 비가 적게 왔거든요.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홍수 피해가 나는 그런 여름이었는데 태백산맥 동쪽은 주로 여름 동안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서풍 또는 남서풍이 불어들어가면서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건조한 공기가 내려가는 그런 팬 현상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동 지방의 강수량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 1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내린 양이 한 400여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서울 지역은 1000밀리미터가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보다 많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가량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 또 겨울에 눈이 좀 제법 많이 내리는 곳인데 지난 겨울에 눈이 적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눈이 적게 내렸고 여름에 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적게 내려서 일본으로 이제 기상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형적인 영향입니다. 아까 말한 태백산맥 동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주로 부는 우리나라 내륙에 폭염을 가져온 그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그 고기압 때문에 태백산맥 동쪽은 서풍이 불어 들어갔거든요. 그 동쪽 영동 지방에 비가 좀 자주 오려면 동해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동풍이 자주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런 현상이 올해 적게 내려갔거든요. 또 이 지역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사가 가파릅니다. 태백산맥 정상에서 바닷가까지 해안까지 불과 10몇 킬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가둬둘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형적인 영향.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그 지형적인 영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를 잘 했어야 됩니다. 그런 댐들, 지하수를 가둬두는 댐을 설치한다거나 왜냐하면 같은 지역인 속초도 비가 적게 내렸는데 속초는 지금 강릉처럼 고통받고 있지 않거든요. 강릉은 수영장 이제 운영 중지, 공중 화장실 운영 중지, 그다음에 각 가정에 계량기를 75% 잠그고 지금 이런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한 10% 이하로 오봉댐의 저수율이 지금 한 14%대인데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제한급수에다가 그 물통을 생수 공급을 하고 이런 정도의 비상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비가 좀 와주면 좋겠는데 당분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태풍이 들이닥칠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6일과 7일 비가 오지만 그 비는 그렇게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댐을 채울 정도의 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릉의 가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도 서울에 비해서 2배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비의 양이 내렸고 당분간도 말씀하신 대로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볼 때 기후 변화를 지목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가뭄과 같은 그런 극한 기상 상황이 반복될까요? 그렇습니다. 올여름 특히 우리나라
그 여름철 기온으로 뭐 아주 가장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6, 7, 8, 3개월 여름을 보면 이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자, 이런 조건이 되면 이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기상적인 원인으로 비가 적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그 지형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올여름 더위를 가져온 이례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했거든요. 원래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올해 유난히 강했어요. 그 유난히 강한 걸 기후가 변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동지방, 강릉지방에 그 비가 적게 내리는 여름에 비가 적게 내리는 현상은 뭐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동풍이 자주 불어도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 영서 쪽은 서쪽 내륙은 폭염에 홍수에 이런 피해를 봤는데 또 극단적으로 강릉은 가뭄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또 날씨가 9월이 됐는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기상학적으로 이제 가을을 어떻게 정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언제쯤 진정한 가을 날씨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 기상학적인 기준은 하루의 평균 기온으로 따집니다.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평균 기온을 내서 5도 이하 그러면 겨울입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예. 5도에서 20도 사이에 들면 그 겨울 다음에는 이제 봄이 되고 여름 다음엔 겨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하루 평균 기온이 서울 경우 한 25, 6도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아직 그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죠. 자,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때를 기상학적으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20도 이상인 때를 여름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가을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한 9월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평년 값을 보면. 그런데 지금 아직 지금 오늘이 9월 4일이지만 그 20도 이하로 떨어질 조짐이 안 보이고 작년 9월에 보면 9월 20일 정도 가도 23, 4도 하루 평균이 그랬거든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기후 변화로 확실히 가을이 그러니까 여름이 늦게까지 지속이 된다. 이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올 9월도 역시 그 기상학적인 기준에 맞는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아마 10월 달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10월은 돼야 진정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일과 7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에 좀 공기는 달라질 겁니다.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북쪽에서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 북쪽의 공기도 습기만 없을 따름이지 매우 건조하고 따끈따끈한 공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선함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전망했듯이 그런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그 기상학적인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진 때 이제 그게 이제 그 평년보다 확실히 늦어질 거라 전망이니까 통상 9월 20일 나타나는 그 20도 이하 떨어지는 게 뭐 당연히 10월로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라니냐가 정확하게 어떤 기상 현상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적도 동태평양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페루 앞바다에서부터 그 해와이 밑에 쪽까지인데 이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3개월 이동 평균이 평년보다 0.5도 이하 그러니까 0.5도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라니냐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은 한 0.4도 낮거든요. 예. 평년보다. 그래서 지금 라니냐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 기상청을 비롯한 WMO 세계 기상기구도 전망을 했는데 한 9월에 라니냐로 그러니까 돌아섰다는 얘기는 지금 0.4도 정도 낮은데 0.5도 이하로 떨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네. 자, 이게 될 확률이 한 54%. 그러니까 10월 달에 라니냐가 될 확률이 한 60%. 11월 달에 엘니뇨로 돌아설 게 한 5% 정도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 라니냐로 돌아선다라고는 예상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0.4도니까 0.5도 이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중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중립 상태에 지속이 되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어떤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될 거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이제 반대로 높아지는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라니냐가 될 것인데, 최근에 라니냐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통상 라니냐나 엘니뇨가 한번 시작되면 빠르면 한 2년, 늦으면 한 7년 정도가 지속이 되는데 2년에서 또는 7개월, 2년 또는 7년마다 엘니뇨, 라니냐가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2년 또는 7년 사이로 되는 거군요. 반복돼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 바닷물의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네. 자, 그때마다 이제 이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게 이제 대기에 영향을 미쳐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 현재는 하여튼 중립 상태에서 라니냐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라니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관심을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요즘은 꼭 라니냐 하나만 가지고 이 날씨를 바라보면 100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엘니뇨, 라니냐는 이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 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 전체 바닷물들의 온도가 과거보다 확실히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엘니뇨, 라니냐만 따져가지고는 라니냐 때문에 뭐 어떻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세계 기상기구가 라니냐를 예상했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라니냐만 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가을철 전체 또는 그 뒤 겨울철 날씨를 예측할 때 라니냐 하나만 가지고 예상은 안 하거든요. 예. 다만 중립 상태에서 라니냐 현상으로 돌아섰구나, 바닷물이 차가워졌구나 라는 어떤 시그널을 인지하고서 그러면 우리가 라니냐 현상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라니냐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라니냐에서 뭐 가을에 비가 적게 오고 무더위가 더 오래 지속되고 또 초겨울에 눈이 적게 오고 대신 또 기온이 낮아지고 이런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예상하기에는 좀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죠.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은 굉장히 요소가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하여간 그런 장기적인 날씨에 영향을 주는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낮은 쪽으로. 그래서 라니냐가 곧 10월 또는 11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국기상청이나 WMO도 지금 전망을 내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을이 좀 짧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지난해 무더위가 10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갑자기 좀 기온이 떨어지더니 11월부터 바로 겨울 날씨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올 가을의 전반적인 날씨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을이 짧아진다는 건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여름이 길어졌어요. 자, 오늘 기상청이 6, 7, 8 여름철에 대한 기온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역대 서울에서는 관측 118년 만에 가장 지금 더운 여름을 보냈거든요. 예. 자, 여름이 더워졌다는 얘기는 1년 12달 중에 과거 우리나라 6, 7, 8 석 달 3, 4, 5 봄, 6, 7, 8 여름, 9, 10, 11 가을, 12, 1, 2 겨울 이렇게 전형적으로 뚜렷하게 3개월마다 구분하는 계절이 확실히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건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이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그 짧아진 가을이 여름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아까 10월 중순까지도 더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을인가 싶어 느끼면 바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더군다나 아까 언급한 라니냐 때 나타나는 게 그 늦가을쯤 겨울 초에 기온이 좀 낮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이 얘기는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추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유난히 짧은 가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